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닥터금의 비뇨의학 다시 찾아뵙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의 장진석 원장입니다. 네, 그 여의도 서울 N비뇨의학과 연재생입니다. 잘 계셨나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지난달에는 저희가 못 만났죠. 네네네. 지난달에는 그 한병규 선생님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 얘기하느라고 네. 못 뵀는데 선생님도 별일 없으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영상도 보았는데 아주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어서 참 아유,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괭이님도 안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문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이게 26번째 회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뇨의학과 질환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토픽을 뽑아서 한 것도 벌써 한 바퀴 막 돌고 다 그랬을 거예요. 네. 성병에 대해서도 2번, 3번 하고 그렇네요. 전립선, 뭐 요로결석, 뭐 갱년기, 여성 배뇨장애, 과민성 방광 네, 많은 네. 걸 다뤘었는데요.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 질문 추려서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조그만 채널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는 별로 안 되지만 저희 채널에도 심심치 않게 좋은 질문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자주 듣는 질문들 그리고 오늘은 뒤에 요 3가지 요로결석 전립선염 요도염 관련해서 좀 자주 듣는 질문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실시간 질문에 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보니까 여름이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작년에도 아마 여름철에 잘 생기는 요로결석해서 뭐 한 네. 7월 달쯤 해서 정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즌이 있지요. 네. 네. 이거는 저희 채널이고요. 네. 저희 그냥 큰 화면으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디님. 네. 감사합니다. 뭐 내용 정리를 해서 보통 그 짧은 영상으로 올려놓고 저는 또 시청자분들의 어떤 질문을 글로 답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시간 되시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널에 올라온 질문이군요. 네. 글씨가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요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왔던 질문인데요. 이거 뭐 그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어차피. 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답을 달아드리는데 질문이 좋아서 요는 질문자분께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로 우측 신장에 신장결석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건강검진 초음파에서는 7mm로 나왔는데 이후 걱정이 돼서 종합병원에서 CT를 찍어본 바 가로 3.4, 세로 2.8mm로 사이즈가 좀 상이하게 나왔다. 그래서 CT가 정확하냐 초음파가 정확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결석일 때 치료를 하는 것이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뭐 그러니까 그 경과 관찰이죠. 치료를 한다면 어떤 치료 방법을 추천을 하냐 그리고 대기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주기로 그 체크업을 받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고 뭐 구연산 제제 같은 약을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말 그 내용 자체가 딱 나열하면 거의 모든 내용을 담게 네. 질문을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요새 질문 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아, 본인의 상황, 그 다음에 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은 네. 그 답을 하는 저도 또 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 이런 좋은 질문을 주셨길래 네. 소개를 드리면서 요는 뭐 뒤에 써 있는 대로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크기에 대해서는 사실 초음파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굉장히 크기가 정밀한 검사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석이라는 게 3차원으로 존재하는데 뭐 초음파는 물론 쫓아가면서 그 플레인을 맞춰볼 수 있겠지만 CT 같은 경우는 정해진 X축, Z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만한 결석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이쪽에선 요만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큰 크기가 아닌 걸로 측정될 수 있어서 초음파의 크기가 더 맞다고도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초음파는 또 웬만하면 잘 보시는 분들이 결석을 또 확인하시지만 CT처럼 이거는 무조건 돌이다, 이거는 무조건 결석이 아니다 라고 딱 잡아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맞을지 평균 내면 될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유의미한 크기인 10mm, 1cm라는 것보다는 작은 걸로 측정이 되었으므로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CT를 보통 더 정확하다고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로결석을 진단하는 뭐 골드 스탠다드가 이제 조영제를 쓰지 않는 넌 컨트라스트 CT이다라는 교과서적인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초음파는 또 검사하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 영상입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누르는 각도와 압력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결석이 작은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지방 같은 부분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음. 약간 어떤 오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로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CT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연재승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3차원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작게 측정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CT의 크기를 더 정확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검사법이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늘 저희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다양한 케이스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로서 빚어진 교과서에 나온 내용대로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10mm 이하의 신장 결석은 증상이 없다면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기계적인 말씀 드리게 되는데, 당장 저한테 신장에 그런 결석이 있다라고 해도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많은 케이스에서 큰 문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신장 내부에 있는 결석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밖에는 확실한 건 없는데,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그 이해득실 따졌을 때 과연 필요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쇠석술이라는 또 다른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말씀이 나오겠죠. 저는 뭐 그렇게 연재근 선생님 말씀이 맞긴 한데, 저 같으면은 절대로 치료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질문자분께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자라고 권유를 받았고, 어떤 병원에서는 기다리고 6개월마다 보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데, 저 같으면은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으로도 돌의 크기를 일단 4mm 이하라고, 요 사이즈라고 CT라고 일단 간주를 한다면은 4mm 이하의 돌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는 것이 맞다. 교과서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굴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연 배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신장 안에 있구나, 뭐 오른쪽에 있다면은 이 돌이 요관으로 굴러 떨어지면은 어마어마한 통증과 혈뇨와 메스껍고 구역질, 뭐 돌이 밑에 걸리면 잔뇨감 이런 게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만약에 어떤 응급 상황이 나타나면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놓으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0mm 이하에서 뭐 치료를 뭐 경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뭐 문헌도 있지만, 5mm 이상이면은 치료를 해도 좋다,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다라는 또 견해도 있기 때문에 5mm가 넘는 돌을 치료하는 것은 뭐 과잉 진료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환자 입장이라면 저는 두고 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3.4mm라면 너무 작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불안하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 관찰은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수술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 중간에 있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지만 뭐 100%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할 수 있는 게 쇠석 치료가 쇠석술. 되는데, 그게 이제 돌이 굴러 떨어져서 요관에 걸치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심한 통증이나 구역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차피 돌이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쇠석 치료를 굉장히 뭐랄까요? 어차피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신장 안에 있는 돌은 쇠석 치료를 했을 때 복불복입니다. 그게 운 좋으면은 탁탁탁 광선에 박혀 있는 돌이 딱딱딱 터져 나와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좀 쪼개져서 두룩두룩두룩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충격받고 약간 분쇄가 되었다가도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다시 굳어버리는 경우도 꽤 있어서 만약에 굉장히 불안하시고 비용적인 측면에 부담이 없고 하시면은 뭐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보고 그냥 안 되면 말고 에이 나오면 근데 좋고 그거는 좀 아니. 좀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그 저는 신장결석도 종종 치료를 하긴 하는데요. 네네. 이게 만약 3mm라면은 3mm 말고 엑스레이에서 보여야죠. 당연히 보이는 엑스레이가 거를 보인다는 전제하에 크게 보이면은 그나마 쇠석술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한 3, 4mm짜리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아, 조준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숨 쉴 때 것도 왔다 이제 갔다 하기도 왔다 하죠. 갔다 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요거는 뭐 그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럼요. 경과 관찰을 추천한다. 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저희가 포지션을 가지고 이런저런 장단점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 질문자분께서도 이거를 나한테 결정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핵심적인 결정은 맡기는 편이죠. 왜냐면은 그만큼 뭐 예를 들어 암이다. 그러면 저희는 수술을 하기 싫어도 아주 치료에 적기인 뭐 예를 들어 일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겠지만 요 상황, 요로결석, 신장결석 상황에서는 정말 그냥 같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요법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추적 관찰은 어떻게 하는지 저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한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러 오십시오 설명을 드리고 내원하시게 되면 소변 검사 엑스레이 정도를 찍어 봅니다.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신장 초음파를 통해서 돌의 뭐 비교적 그 위치 변화라든지 어떤 그 신장 내부에 방을 막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돌이 점점 커지거나 위치 변화가 있거나 하면은 뭔가 경과 관찰에서 적극 치료를 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리소톤 과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로시트라라든가 이제 요로결석을 좀 생기는 걸 좀 막거나 아니면 녹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몇 가지 구연산 제제들이 있는데요. 알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은 그 리소톤 과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드시다가 너무 맛없어서 못 먹는다라는 말씀도 계신데 본인께서 좀 의향이 있고 그리고 그거 드실 생각이 있으시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또 신장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이라면은 이런 걸 드시면서 경과 관찰할 때 크기가 커지지 않거나 뭐 운 좋으면 크기가 작아지거나 이런 거를 관찰하실 수도 있겠죠. 리소톤 과립 뭐 유로시트라 이렇게 있는데 리소톤이 좀 맛이 없는 단점하고 이게 원래 하루 4번 드셔야 될 거예요. 뭐 그런 하루에 4번을 뭐 몇 달치를 이렇게 해서 꾸준히 먹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마 그대로 지내시다 보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신장결석에 대해서 쇠석술 진행 시 부작용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다행히 저는 사실 신장결석 환자분들을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선택지를 드리면은 그냥 좀 지켜볼게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다행히 아직 저는 경험한 바가 없는데 들어서 그죠, 제일 흔한 그죠. 거는 뭐 심한 혈뇨라든가 그런 걸 들어보긴 했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저나 연재승 선생님이나 좀 성향이 비슷해서 신장결석을 사실은 제 진료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거든요. 치료 자체를. 근데 그래도 저도 좀 오래됐으니까 신장결석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신장결석인데 통증이 또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딱 한 분, 네. 신장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엠볼. 그래서 수혈까지 하게 되는 정도 응급실을 방문하시게 됐던 경우가 어이구. 한 명 딱 계셨죠. 저런. 근데 뭐 치료한 횟수나 빈도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신장결석 치료할 때는 뭐 팁이라면은 너무 센 강도로 하지 않고 네네. 그 요광결석일 때는 사실 좀 세게 때려도 큰 부작용이 없거든요. 근데 네. 신장결석일 때는 조금 시간 텀은 길게 하면서 강도는 너무 세지 않게 네. 반응을 봐가면서 조준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더 작을 때는 더더욱이 치료를 잘 권하지 않고 있는 편이죠. 그렇죠. 이해 득실을 따졌을 때. 그렇죠. 네네네. 존 페트루치님께서 굉장히 굉장히 그런 것에 밝으셔서
방금 색전술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혈만으로 어떻게 보존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고 그 출혈 부분이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색전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시행해 되는 볼 수도 경우가 있겠죠. 있죠. 뭐 그에 이어서 존 페트루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요로겔석 생긴 사람은 왜 자꾸 또 생기는가? 지인분께서 계속 생기는데 그게 유전인지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건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와, 굉장히 모든 질문 내용에 답도 다 담겨 있어서 혹시 잘 아시는 분께서 그런 것 같네요. 교육적인 의미로 이렇게 또 여쭤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요로겔석 한번 생긴 분은 5년 이내에 한 번 또 재발해서 고생할 수 있을 확률이 대략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타고난 바도 있을 거고 또 그분이 사는 습관과 환경 때문에 수분 섭취가 좀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뭐 너무 짜게 드신다거나 어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다거나 이런저런 굉장히 복합적인 것 때문에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꽤 많이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한 번 생겼던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 재발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많아지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물을 많이 안 드시거나 맵고 짜게 드시거나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될 수 있고 근데 뭐 예전에는 어떤 뭐 시금치를 먹지 마라 칼슘이 들어간 음식은 뭐 사골 육수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랬지만 네.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는 결석 유병률이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섭취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더 많고요. 물론 약으로 드시는 네, 네. 칼슘 제제, 골다공증이 심해서 그렇죠. 칼슘 고용량을 복용한다. 그럴 때는 요로겔석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뭐 비타민 C 고용량, 네, 네. 메가도즈용법 뭐 이런 거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복돌이님께서도 영양제를 많이 하루에 20알 정도 드신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영양제가 모두 다 신장에 나쁘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의 종류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신장 기능에 그렇게 썩 좋을 이유는 없는 뭐 아주 정상인 분들 대비해서 약간 신기능 나쁜 분들이 드시면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는 이런저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영양제를 구매하시는 약사 그 약국의 약사분이라든가 좀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은 환경일 가능성이 높아서 필요한 거 위주로 조금 그 약물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로결석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석의 증상은 심한 통증, 유관적 혈뇨, 뭐 위장장애 구역질, 잔뇨감, 빈뇨 이런 것들이 오면은 통증의 해소 및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신장 결석일 때하고 요관 결석일 때하고 치료 방침이 조금 다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자연 배출 또는 신장 결석 같은 거에는 대기요법 같은 걸 할 수가 있겠고 자연 배출도 요관 결석의 경우에도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자연 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 있는 그 경우가 있고요. 다만 요관 결석일 때는 뭔가 좀 엄격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연 배출을 시도한다면 나중에 꼭 배출이 잘 된 건지 확인 검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수일간 기다렸는데 배출이 안 되었다 싶으면은 무조건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증상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뭐 체외 충격파 쇠석술 또는 내시경 수술, RIRS라고 하는 수술 같은 걸 받으시는 게 좋겠고 신장 결석의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치료를 뭐 하실 필요는 없고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데 신장 결석이라면은 크기에 따라서 경과 관찰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결석의 크기 그리고 발생하는 위치,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제일 많이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긴 한데
시행할 수 없는 경우들도 좀 있죠. 네, 내과적인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아스피린이든 와파린이든 어떤 출혈 경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 임산부? 임산부이시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약간의 폐쇄된 공간에 대해서 그런 불안증이 있으신 분이라거나 혹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선택에 따라서 나 이거 금방 빠질 것 같은데 치료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신장 기능이 굉장히 우려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뭐 며칠만 약 한번 드셔보시고 다시 뵙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로결석 예방 습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면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 네. 과도한 염분이나 육류 섭취를 줄이고 술, 커피, 여름철에 냉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면은 또 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수산 성분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체중 조절, 그다음에 구연산 섭취, 아까 뭐 유로시트랄, 리소톤 과립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검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석이 한번 생겼던 분들은 6개월 또는 그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에 한 번씩은 소변 검사, 엑스레이 현장, 그리고 신장 초음파 정도를 꾸준히 보셔야지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카테고리 전립선염이군요. 그 사이에 가을이다님 네. 질문이 남편이 얼마 전 요관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어떤 수술을 받으셨을까요? 요관암이니까 아마도 NUS 를. 요관하고 신장까지 한쪽을 다 신장까지 절제를 아마 하셨겠죠? 네. 요관암.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시지만 아마도 특히 초반 몇 년간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단위라든가 아마 그 교수님이 뵙자 뭐 필요하다면은 방광 내시경 검사라든가 이런저런 걸 해보자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잘 조차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 음식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 확실히 안 좋은 거는 흡연인데 흡연이요. 네, 담배를 혹시 부군께서 피우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만약에 피우셨다면 이번에 크게 혼나셨기 때문에 아마 금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외에는 일단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이뇨작용하는 커피 이런 것보다는 맹물 많이 드셔서 뭐 신장도 만약에 한쪽 떼셨다면 하나만 남았을 텐데 그 친구가 잘 일할 수 있게끔 탈수 상태보다는 수분이 넉넉하게 신장이 쓸 수 있는 그런 원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데서는 육류가 뭐 방광하면 그렇게 좋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수술도 힘들게 하셨는데 뭐 단백질 섭취를 뭐 제한하거나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조심해야 될 음식이라기보다 요관암이면 이제 요로 상피세포암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방광암하고 괴를 같이 하거든요. 네, 재발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검진을 꼬박꼬박 잘 받으셔야 돼요. 좀 불편하더라도 CT도 가끔 찍고 방광 내시경도 보셔야 될 수 있고요. 흡연 아주 안 좋을 거고 물 많이 드시는 거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장이 한쪽만 있잖아요. 근데 요관만 절제하셨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요관만 절제하셨군요. 엄청나게 뭐 초기이거나 그러셨군요. 신장이 네, 요관의 길이가 충분해서 그런지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요관암이 진단되면은 한쪽 신장부터 또 내려오는 소변 내려오는 길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아주 초기가 아니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재발 여부에 대해서 꾸준히 보시면서 그렇죠. 신장 기능이 뭐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행이네요. 그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 뭐 CT라든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안심하실 수 있을 그 시기까지 꾸준히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는 입맛에 당기는 거 위주로 해서 많이 드시고 흡연만 안 하시면 되겠죠. 너무 맵게 짜게 드시는 거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한 주제는 전립선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그 저희가
그래도 장기간 방송을 하면서 클립들을 막 만들어서 네, 네.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전립선염 관련된 질문이 그 제일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병 중에서 뭐 헤르페스, HPV 이런 것들 질문도 꽤 있지만 네. 전립선염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주 듣는 그 질문들을 한번 그 빈도를 쭉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나온 내용들이 그 대개는 증상을 그렇죠. 증상이 어떤 뭐 거냐? 증상 뭐 아랫배나 회음부 고환 쪽이 갑자기 아픕니다. 간헐적으로 아픕니다. 전립선염 맞나요? 그다음에 사정 후에 통증이 있습니다. 또는 정액 색깔이 좀 진하거나 갈색 피가 섞인 것 같은데 전립선이 맞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불편감은 전혀 없는데 성기능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발기력 저하, 음. 뭐 조루. 근데 이걸 먼저 전립선염이라고 생각하고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염이라고 좀 그 스스로 의심이 되셔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항문 검사는 꼭 해야 되는지, 음흠. 뭐 PCR 검사는 꼭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전립선염 이제 검색도 많이 하시고 의학적인 지식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뭐 전립선염 카테고리 뭐 1, 2, 3, 4, 뭐 그다음에 3A 여기서 항생제 쓰는 게 맞나요? 이런 거 질문해 주신 분도 많고. 오, 네, 네. 비세균성인데 항생제 써야 되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음. 것도 물어보시고 뭐 자전거 타는 거 안 좋나요? 뭐 생활 습관 어떤 거 고쳐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네. 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하시거나 뭐 경험이 좀 있으신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딱 연령부터 바로 파악하고 뭐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그 말씀으로 주시는 여러 힌트를 보고 저희가 아 전립선염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글로 올리는 경우에는 정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다양한 증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립선염은 정말 다양한 증상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을 찾다 보면은 전립선염일 수 있겠으나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배뇨 증상 소변 자주 마렵고 잔뇨가 있고 참기 힘들고 자다 깨고 소변 빨이 약해지고 등등등등 그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근데 배뇨 증상만 따로 떨어뜨려 보면은 전립선 비대증도 똑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대 한창 나이 전립선 비대증이 올 리가 없는 분이 갑자기 배뇨 증상이 심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 전립선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연령이 있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도 물론 전립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증 불편감 그게 음경일 수도 있고 고환일 수도 있고 회음부 쪽일 수도 있고 치골 쪽일 수도 있고 그 좌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엉치 어떤 분은 허벅지까지는 전립선염에 그런 해당하는 증상일 수도 있는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을 겪는 분도 있고 우리하다 묵직하다 쿡쿡 쑤신다 간질간질하다 화끈거린다 뭐 별별 또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증상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발기부전 조루 증상이 또 없던 게 생겨서 전립선염이 그렇게만 오는 분도 물론 계시기도 한데 막상 발기부전 조루는 또 그 외의 원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있다고 해서 전립선염을 똑 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정시의 통증이나 혈정액증,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증상이 있어서 결국은 애매한 증상으로 오신 분들께 저희가 딱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아 이건 전립선염 같다라는 그 느낌, 임프레션이 먼저 딱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검사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항문 마사지 이런 거는 원장님께서는 늘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요새 좀 그 특히 예전에 많이 해봐서 좀 아파서 너무 그게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뭐 정액을 좀 채취를 저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아니면은 임상적으로 너무 맞을 것 같으면 이 전립선염 가능성이 많으므로 약을 드리고 세균 검사 정도는 소변으로 해볼 터인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마사지도 해볼 것이고 아니면 정액을 주시면 좋은데 모든 게 너무 괴롭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뭐 암이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 그 절차를 패스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립선염이 참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그 저희 병원에도 전립선 염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멀리서도 그렇겠죠. 오시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진료를 하는 횟수가 그 길어지고 거듭될수록
점점 좀 더 겸손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처음에 개헌하고 이랬을 때는 단정적으로 이거는 전립선염입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얘기하신 대로 변수도 많고 네. 그러니까 뭐 환자분들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그냥 이거를 무조건 약만 쓰고 끝낼 게 아니고 약은 물론 쓰면 도움이 되는 건데 그 교과서적인 외적인 부분도 많아서 환자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약을 치료해야지 안 그러면은 약은 2달, 3달, 6개월 네, 썼는데 네, 똑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가면서 봐야 되고 음.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증상은 보통 3가지죠. 배뇨 관련된 증상, 불편함, 통증, 요 팬티 안쪽 라인의 아랫배모부터 해서 회음부 말씀하신 그런 부위들이요. 그 다음에 성기능 관련된 것들, 사정 관련된 것들, 그리고 혈정액증. 혈정액증이 있을 때는 이거는 거의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낭염이나 전립선염일 가능성이 그렇죠. 제일 흔하고요. 연령이 높은 분은 또 암도 그렇죠. 배제를 해야 되는데. 연령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필수 검사로는 뭐 얘기했던 소변 검사, 전립선 마사지액을 받거나 또는 정액 검사를 하거나 네.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로 만져보기만 하거나 그러니까 음. 마사지액 받는 거하고 수지 검사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수지 검사는 그냥 진찰만 한 거예요. 손을 항문으로 넣어서 전립선의 크기, 단단함, 열감 뭐 이런 것들을 뭐 결절이 있는지 이런 거 만져보는 거고 마사지는 꾹꾹 눌러가지고 그 요도를 통해서 액을 받아내는 행위거든요. 네. 처치 행위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전립선 액 검사, 마사지 액을 받거나 또는 정액 검사를 하시면 되고 요 정도가 원래는 필수 검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을 체열해서 보기도 하고 네. 요속, 뭐 배뇨장애 있는 분들은 그렇죠. 요속과 잔뇨량을 체크하기도 하고 뭐 요 역동학 검사를 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고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고 배뇨 설문지 그다음에 뭐 어떤 감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그 내시경을 보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네. 네. PCR 검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요. 네. 이거는 환자분들의 상황과 어떤 그 진료 보는 주치 의사의 그 진료 스타일에 따라서 다 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분류법,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결국은 네 이제-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네. 1번 급성 전립선염, 응급이에요. 네. 그 여타 전립선염 증상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고열, 몸살 기운, 뭔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전신 감염으로 이행할 수 있는 폐혈증으로 이행할 수 있어서 이건 즉각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네. 항생제도 세게 써야 되고 주사도 계속 맞고. 네. 몸살 기운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감기랑 같이 온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왠지 소변 보는 게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포커스가 그쪽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 때죠. 네. 요로 감염 이후와 동반된 몸살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세 번째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인데 뭐 이게 그 카테고리를 나누긴 하지만 균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항생제를 조금 더 오래 쓰는 게 세균성 전립선염에서는 당연히 추천이 되겠지만 비세균성 전립선염에서도 항생제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안 써요. 저는 참고로. 조금 했습니다. 쓰시나요? 몇 네. 주 정도는. 저도 뭐 증상 따라서 뭐 대개는 안 쓰고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잘못된 진료는 아니니까요. 네네. 그럴 수 있겠고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이제 조금 더 흔하고 재발이 흔한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세균성 전립선염은 뭐 어떤 뭐 PCR에서 양성이 나왔다. 균이 없어지면은 같이 딱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대장균 뭐 이콜라이가 원인균이었다 그러면은 그게 잡히면은 네. 싹 없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에 그쵸. 반해서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오래된 어떤 생활 습관과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거나 반복하고 재발되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렇죠. 결국 어렵고 고생스럽고 좀 잘 오랫동안 잘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주로 카테고리 3번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4번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뭐 그렇죠. 뭐 정액 검사 임신전 같은 검사에서 거, 정액 예. 검사를 했다가 왜 이렇게 염증이 많아? 네. 이런 식으로요. 정액에 백혈구세포가 보이면 전립선에 염증이 좀 있으시네요 듣는데 다른 증상이 없고 모르고 지내셨다면은 경과 관찰해 보셔도 되고. 근데 또 임신 준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은 네. 염증을 치료를 하는 게 맞다는 견해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자들이 워낙 그 염증 세포들을 까마득히 넘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정자의 밀도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백혈구들이 염증이 너무 많으면은 그 정자들이 백혈구한테 좀 시달리는 거를 좀 많이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 그 한 몇 주 정도 바짝 약 먹어서 치료한 다음에 임신 시도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립선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면은 아까 치료 약제에 대해서 뭐 항생제 쓰냐 아니냐 네. 뭐부터 해서 어떤 약제 쓰는지들 그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오, 일단은 이게 대개 쓰여지는 약제들을 뒤에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중에서 어떤 약 쓰시는지 나중에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제일 많이 쓰여지는 알파 차단제, 음. 전립선 비대증 치료 약물로도 쓰여지고 뭐 요도를 확장해서 소변을 좀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비뇨의학과에서 이 약은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5ARI라고 하는 뭐 전립선 비대를 줄이는 약 또는 과민성 방광에 사용되는 뭐 미라베그론이나 항콜린제 같은 약들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네. 환자분이 증상 호소하시는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이런 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생제. 뭐 약간 요즘 내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퀴놀론계 항생제들이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네. 뭐 사이프로플록사신, 뭐 레버플록사신 뭐 이런 거 다 많이 쓰여지고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세파클라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에이전트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염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특히 통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과 관련된 약을 써야 되겠죠. 소염 진통제 계열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게 뒤에 열거된 이런 약제들이 그 여러 병원에서 쓰는 그냥 소염 진통제 계열을 열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쓰는 약제들은 아니고 이런 약제들을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가볍게는 뭐 엔세이드라고 하는 뭐 록소프로펜, 셀레콕십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약간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얘기를 전립선염 치료할 때 저도 가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약간 재발이 너무 흔하고 완치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불쾌하고 심하진 않은데 계속 자극이 온다 이랬을 때는 뭐 뉴론틴, 리리카, 신발타 이런 통증의학과에서 많이 쓰는 약제들입니다. 이런 약제들을 쓰시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신경 안정제 같은 계열을 쓰기도 하죠. 네, 네. 네. 항우울제도 쓰고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약제들은 저는 다뤄본 적이 없고. 저도 그거는 잘 안 요 씁니다. 위에 것들은 가끔 병합을 해서 쓰는 게 약물 치료의 근간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네. 뭐 이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거, 전립선 건강에 도움되는 규칙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무슨 약을 주로 쓰시나요? 저는 굉장히 약은 좀 제한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항생제 필요에 따라서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전립선 이완제, 요거 메인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방광 안정제 증상 따라서 쓰고 가끔 원하시는 분께는 그 소팔메토를 오히려 넣어서 드리는 소팔메토. 경우도 가끔 있고 다른 데서 약 타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로박솜이라고 해서 뭐 그 대장균에 대한 어떤 예방하는, 저항성을 키워준다고 네. 하는 먹는 백신 이런 걸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런저런 약을 쓰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있어서 약에 잘 안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둘씩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여기서 많이 쓰는 뭐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걸 썼을 때 이게 진짜 잘 듣는다. 이걸 진작 쓸 걸. 이럴 수도 있겠지만 통상 저는 기본 약을 쓰다가 잘 안 되면은 생활 습관 개선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오히려 좀 부족하지만 환자분 탓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그렇습니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확실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좀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고 배가 나오니까 계속 타이트하게 혈액순환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건데 조금씩 개선하시기 위한 그런 걸 해본다거나 이런 식이죠.
항생제는 주로 어떤 걸 쓰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 나왔던 퀴놀론 계통 시프로플록사신이라든가 네. 어쩔 때는 그 박트린, 셉트린이라는 약을 쓰기도 네. 하고 또 은근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아예 처음에 독시사이클린을 드리기도 네. 합니다. 비세균성일 때도 한 뭐 2주에서 4주 정도는 쓰시는 저는 거죠? 처음 오셨을 때 음. 전립선이 확인되면은 그 일주일을 그냥 기선제압용으로 바로 스타트를 하고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세균 안 나오고 증상 좋아지셨으면은 항생제 끊고 세균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추가로 드리거나 딱 맞게 썼으면은 중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 약들 뒤에 적어놓은 거 보시고서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요런 약들을 전립선염 치료에 쓸 수 있다라고 요즘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그 사실은 아까 그 타입 3를 이제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예전에도 통증외과 선생님하고 콜라보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뉴로패스틱 페인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정신과 김형인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신체의 증상장애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딱 전립선의 문제만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다재적으로 여러 과에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만 씁니다. 여기 세 가지 하고 통증 관련한 건 여기 위에 있는 엔세이드 중에서 록소프로펜하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돌록세틴 가끔 써요. 신발타는 가끔 써요. 그나마 이게 효과 괜찮다는 분들이 있어서 쓰는데 아주 네. 제한적이고 드리면서 꼭 얘기를 하죠. 이 약의 그 전문가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다. 그래서 다른 약, 이거보다 어떤 항우울제 계통이라든지 톤을 좀 다운시켜주는 약을 쓸 것 같으면은 통증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한번 가서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네, 괭이님께서 안 그래도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질문을 주셨네요. 간혹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보는 경우가 아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죠.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참 전립선염이 원인도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먹으면 전립선염 어떤 원인이든 다 해결됩니다. 이런 약이 많이 나온다면 저는 진짜 당연히 노벨 의학상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을 많이 뵈면 뵐수록 점점 겸손해지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나을 수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하면 전립선은 무조건 해결시켜 드립니다. 이런 거를 광고성 문구라고도 보면은 그런 광고 전 좀 있군요. 화가 나요. 그런 이거 광고가. 그렇게 쉬운 질환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조심조심 접근을 하고 싶은 질환이고 뒤에 있는 써놓은 이런 예방에 도움되는 습관들은 너무너무 뻔한 얘기지만 네, 막상 하기 꼭 어려워.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뭐 술, 커피, 담배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과로, 스트레스, 수면, 휴식, 와, 수분 섭취,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 자전거가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전립선염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굳이 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끔씩 주기적으로 정액 배출해 주시고 운동, 기저질환 관리 잘하고 네. 뭐 음식물 전립선에 좋다는 음식들 있잖아요. 야채, 토마토, 뭐 콩류, 두부 이런 거 드시면 좋고 증상이 있을 땐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네. 또 반면에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끔씩 불편한 한 네. 달에 한두 번 좀 뻐근 찌릿 네, 이런 거 네. 뭐 그 정도라면은 저는 그냥 좀 지켜보셔도 좋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무시하고 완전히 지내보기. 깔끔한 거를 처음부터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볼륨을 키워서 내가 증상이 있나, 또 뜨끔 아프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에이 하면서 무시하면서 언젠가 스스로 좀 나아질 때까지 몇 개월을 지내다 보면 또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뻔한 얘기지만 할 수 매우 쉽지 않은 중요합니다. 일이에요. 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 말이 너무 쉽지만 그죠.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어렵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단 그렇고. 네. 네. 저기 질문 주신 분들을 하고 우리 여기 또 질문 답드릴 네. 것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이제 진행해 빠르게 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JJ님, 30대 폐쇄성 무정자증으로 판정되어서 초음파를 통해 사정관이 막혔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11호 7%가 나왔는데 무정자증으로 나왔다. 7%가 뭘까요?
글쎄요, 농도가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운동성일지 마리수, 밀도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뭐 정상 운동성? 모양일지. 근데 나왔다는 자, 아무튼 그 다시 뭔가 무정자증으로 돌아오셨대요. 다시 폐쇄가 되었 게 아닐까요, 혹시라도?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하세요? 와, 그거는 이제 수술하신 그 교수님이 수술장 내에서의 소견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괴로우셨겠지만 아쉽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과감하게 수술을 2차로 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잘 터놨는데 또 살짝 어디 그쪽이 몇 주밖에 안 됐으니까 뭐 좀 뭉치거나 염증 때문에 부어서 염증, 뭐 유차, 뭐 이런 것 막혔을 때문에 수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있어서 뭐 한 달 정도 시간 보고 다시 한번 정액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일단은 저 같으면은 한 2, 3개월 후에 재검해 보시고요. 네. 만약에 또 무전자증으로 나왔다. 그러면 재수술을 할지 그냥 지내실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임신 준비 중이시겠죠. 결국 임신 네. 준비 중이라면은 이거를 뭐 척추 마취를 하고 계속 수술하는 것도 힘들고 손상도 올 수 있고 뭐 입원도 계속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재수술하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외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뚫는 노력을 하셨다면은 뭐 고환 조직 검사를 하거나 고환에 좀 채취를 해서 어떤 인공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엔젤님. 엔젤님, 그 50대 중반 여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요일을 좀 덜 느끼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4, 5시쯤에 화장실 때문에 한 번씩 깨셨는데 요새는 아침 8시, 9시까지 별로 이렇게 마렵지가 않다. 왜 그럴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현상적으로는 좋습니다. 야간류 있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어떤 분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과민성 방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엔젤님은 차라리 낫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 기반에는 낮에 소변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낮에 소변을 뭐 한 4, 5시간 모아서 한 300cc씩 정도 시원하게 잘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녁에 습관을 물을 잘 안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었거나 요새 여름이라서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요새 여름이라서 좀 땀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물이 많이 안 모여서 그렇다거나 이런 것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은 소변 한번 참고 비뇨기과 한번 가셔서 소변 보시는 패턴이 어떠하신지 얼만큼 보고 얼마나 시원하게 보고 잔뇨가 얼마나 남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기능이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지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복도리님, 광고의 성기 확장술, 확대술 말씀이실까요? 뭐 성기 음경 확대술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수술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가능하죠. 뭐 귀두 확대, 음경 확대, 길이 연장 이런 게 있는데 뭐 수술 없이 확대되는 무슨 뭐 기구를 사용한다 이런 건 사실 검증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크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들이 꽤 있어서 짧게 대답을 드릴게요. 복도리님, 운동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자연 치료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상 악화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전립선 비대라는 건 어떤 노화 때문에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운동한다고 어떤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치료가 되는 개념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혈압당뇨는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고 그런 생활을 영위하신다면은 조절이 되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커진 비대증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는 자연 치료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건님 4달이나 되셨어요. 관계 중에 좀 충격으로 치골 쪽에 윤상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 봉합 수술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문을 주셨습니다. 발기부전 및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4개월 됐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관계하는 정도의 물론 아주 과격했을 수도 있겠지만 치골 쪽 윤상인대가 끊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네, 될까라는 가능성은 생각이 좀 드는데. 떨어져 보이고요. 어머.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도 사실 없고 복원하는 수술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발기력 저하와 통증이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뭔가 관계 시에 큰 충격이 있었다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음경골절이라든지 심한 붓기와 출혈 때문에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은 가끔 있는데요. 거기 인대만 끊어지는 경우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도 사실 뭐 열어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보셔서 일단은
대증적으로 증상에 대하여서요.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아파서 안 되고 나서 계속 심리적으로 그게 네거티브한 피드백 때문에 계속 그러실 수 있으니까 약 같은 걸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조금 그 재활을 시켜볼 수 있겠고, 통증에 대해서도 대증적으로 일단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서 차츰차츰 쉬면서 지내시면은 또 조직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회복을 또 할 수 있거든요. 4개월이 좀 길긴 합니다만. 지금 50분이 돼서 요 질문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요거 그 PPT 그 질문 주신 거 하나만 얘기 드리고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못다 말씀드린 내용은 나중에 갈무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나 또는 저희 뭐 채널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그 최대한 열심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송구합니다. 요도염 관련 질문 소심 걱정님이고요. PCR 6종 뭐 그 6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정확도는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이런 요도염, 남자 요도염, 여성분들의 자궁경부염, 질염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자들은 그 검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는 요도 분비물 그리고 또는 첫 소변을 통해서 검체를 얻어서 PCR 검사를 하죠. 네네.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에서 뭐 스메어 네. 검체를 얻거나 질 분비물 또는 첫 소변으로 해도 사실 된다고 네. 교과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PCR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주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완료가 되는 건데 네. 그 6종 PCR에는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임질, 클라미디아,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제니탈리움, 뭐 트리코모스 트리코모나스. 뭐 바지널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6종, 7종 정도를 보통 많이 하고요. 여성분들은 12종을 많이 루틴하게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12종 항목에는 8종에다가 캔디다, 헤르페스 타입 1, 2, 매독에 관한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 네. 그거는 여성의 그 신체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남성에게는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12종이 검출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7종 혹은 8종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성 균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가드넬라 버지널리스 이런 것들은 그 공생균으로 보통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바쁘게 자, 달려왔는데 사실은 질문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그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또 답신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네. 아니면 다음 달 저희가 그 방송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늦은 시청해 주셔서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